안녕하세요. 창업 전문가의 시각에서 콘텐츠를 리뷰하는 비버의 시간입니다. 비버의 시선입니다. 자꾸 틀려요. 네. NK님 그리고 JJ님과 함께합니다. 오늘 리뷰할 콘텐츠는 요즘 대한민국이 정말 e스포츠 때문에 난리예요. 정말 전성시대가 열렸다고 볼 수도 있는데 바로 야구 이야기인데 정말 야구 영화 중에서 희대의 명작으로 손꼽히는 바로 이 영화 가져와 봤습니다. 바로 머니볼입니다. 명작이죠, 명작이죠. 네, 명작이죠. 언제 처음 보셨나요, 이 영화를? 저 되게 오래된 것 같습니다. 이제 진짜 제가 이 영화를 한 5번은 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그 언제 처음 봤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극장에서 본 건 아니었고요. 그 TV에서 그 재방송으로 해주는 그때 좀 처음 보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제 뭐 채널 돌리다가 나오면은 한 번씩 더 봤던 것 같아요. 언제 처음 보셨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인데 사실 이게 개봉했을 때 본 사람이 그렇게 많은 영화는 아니에요. 옛날 영화죠. 2011년 영화더라고 찾아보니까. 오래됐네, 진짜. 저는 사실 첫 관람이 처음부터 보지 않았어요. OCN에서 아시죠? 봤는데 이게 멈출 수가 없어서 보고 또 그 다음에 또 OCN으로 보고 뭐 이렇게 해서 한 2회차까지 봤던 것 같고 근래에 또 이제 넷플릭스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넷플릭스에서 또 보고 이게 사실 영화는 야구 영화인데 그죠? 근데 좀 저희 생태계하고 닮아 있는 부분들도 좀 있고 이래서 굉장히 인상 깊게 봤습니다. 저는 뭐 두 분 다 아시다시피 저는 야구에 미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야구와 축구. 네, 야구와 축구에 미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영화를 많이 들어봤지만 되게 재밌게도 한 번도 보지는 못했던 영화였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제대로 봤는데 약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사실 여기에 나오는 많은 야구적인 개념들이 지금은 굉장히 일반적인 상식들이에요. 근데 그게 처음 정의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이걸 메이저리그에서 처음 적용해뒀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또 실화잖아요. 네, 싫어하죠. 싫어합니다. 되게 재밌는 영화다. 그리고 되게 구현을 잘했어요. 거기 나오는 그 이제 부단장으로 임명된 그 레리 버드인가요? 그렇죠. 그분이 이제 연기하시는 게 통계학과 출신이 무슨 야구야. 막 이게 통조림 공장에서 일하던 친구. 그게 너무 재밌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원래 그 부단장이셨던 분 좀 이제 좀 배역이 좀 약간 그 뚱뚱한 외모로 나오셨던 그분이 원래 다른 팀에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단장이 된 빌리빈이 이제 좀 스카웃을 해서 오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트레이드 할 때 데리고 오는데 근데 재밌었습니다. 아무튼 영화의 간략한 내용을 좀 축약해서 설명을 해보자면 2002년에 메이저리그에는 정말 돈이 굉장히 없는 그 스몰마켓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스몰마켓 구단인 오클랜드 애슬레틱스를 배경으로 합니다. 거기 단장인 빌리빈 역할을 한 브래드 피트가 그 역할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돈이 없는 구단이다 보니까 전년도에는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했으나 대표적인 빅마켓 팀인 그 상대팀한테 패배하면서 결국은 더 위로 올라가지는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에 그 전년도에 어쨌든 플레이오프까지 갔으니까 어느 정도 성적을 거뒀을 거잖아요. 거기서 메인 역할을 했던 3명의 선수가 FA가 됩니다. 근데 그 FA가 됐을 때 돈이 없기 때문에 이 빅마켓 팀들의 유혹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선수들을 다 뺏겨버립니다.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선수들을 뺏겼으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든 채워야 되는데 돈은 없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약점을 채워나갈까 하는 새로운 전략을 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 세세한 내용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원래 이 전까지만 해도 메이저리그에서 야구를 했던 사람만이 스카우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비저블 썸띵, 뭔가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야구를 해본 사람만이 판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스윙이 예쁘다, 스윙이 간결하다, 또는 뭐 투구 폼이 예쁘다라는 이유로 스카우트를 하곤 했습니다. 또는 키가 크다, 작다 이런 걸로. 턱이 더 크다. 그렇죠. 별의별 관능 평가가 다 나옵니다. 예. 자신감이 있네 없네 막 이런 것들로 평가를 하곤 했고 그게 그리고 마냥 또 이상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 또 그런 감이 아예 또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만 지금도 사실 그런 경험이 일부분 들어가서 스카우트를 하고 있고요. 어찌 됐든 그런 전통적인 관점으로만 선수들 스카우트를 하려고 하다 보니 다른 구단이 노리는 선수나 우리 구단이 노리는 선수나 다 겹쳐버리는 거죠. 그럼 결국 뭐가 붙을까요? 돈적인 경쟁이 붙는데 그 돈적인 경쟁이 오클랜드는 게임이 안 되다 보니 아예 야구를 보는 새로운 시선을 가져옵니다. 그게 바로 다들 아시겠지만 머니볼 이론이었죠. 통계적으로 생각하는 것. 문제를 재정의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들 영화를 보고 오셨으니까 각자 좀 가장 재밌게 봤던 이 영화의 포인트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가장 좀 흥미로웠던 부분이 그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빌리빈이 그 부단장이었던 분, 그분하고 이제 본인들이 생각했던 이론,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머니볼 이론이죠. 이제 그거에 맞춰서 어찌됐든 이제 승리를 해야 되니까 이제 출루율이 높은 선수들과 그다음에 뭐 방어율이 높은 선수들 위주로 구성을 했는데, 낮은 선수들 위주로 구성을 했는데, 스토브리가 지나고 나서 본 시즌에 들어갔을 때 한동안 성적이 안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성적이 안 나와가지고, 왜냐면 팀워킹이 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리니까. 감독이 말을 안 듣죠. 뭐 감독도 그렇고 뭐 여러 난항이 많았죠. 근데 이제 그런데 본인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구단주한테 얘기를 해놨던 바가 있으니, 약속을 못 지키는 상황이 오는 거에 대해서 구단주는 걱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한번 찾아갔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구단주가 했던 이야기가 되게 인상적이었고, 아니, 너희들이 믿는 이론이고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뭐가 걱정이냐. 아직 뭐 시즌이 끝난 게 아니다. 그러니까는 뭐 지금 하던 대로 열심히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그 빌리빈 단장이 부단장하고 같이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사무실을 나왔던 그 장면을 제가 좀 되게 흥미있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는 뭐 어떤 그 도전이든지 간에 그 도전에 대한 어떤 그 기다림 그리고 인내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하면서 사실 뭐 그 극 중에서는 굉장히 짤막하게 지나갔지만 빌리빈의 어떤 고뇌라든지 아니면 정말 성적이 안 나오면 어떡하지? 라는 어떤 걱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내포되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빌리빈이 사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요? 트라우마 때문에 본인 경기를 안 보잖아요. 못 보고 계속 비디오로만 보고. 비디오로 보던지 딴짓을 한다든지 뭐 이제 그런 걸 하는데, 그런 장면에서 굉장히 좀 역시 경영을 하는 사람은 저런 성과에 대한 어떤 압박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걸 밖으로 표현할 수도 없는 위치이다 보니까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하고 좀 이렇게 대입이 되면서 좀 되게 인상이 많이 남았던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되게 재밌었던 게 초반에 단장하고 감독하고 자꾸 싸우거든요. 맞아요. 감독은 제 일로 안 돼. 안 되지. 제 일로 수비 안 돼. 내가 봤다니까? 내가 훈련을 시켜봤다고 라고 하면서 싸우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단장은 어쨌든 프런트의 장이고 감독은 현장의 장이잖아요. 그래서 둘이 보는 야구단의 시선이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고, 그 둘이 대표적으로 싸운 게 언제였냐면 하나 이글스에서 김성근 감독이 있었을 때였습니다. 프런트는 혹사다. 선수 생명 깎인다. 이거 얘네 다쳐서 못 쓰게 되면 우리가 그게 더 손해다. 김성근 감독은 아니다. 훈련이고 선수가 원한다. 라고 얘기를 했고 훈련량을 많이 가져갔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좀 마찰이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뭐 감독이 사임을 했죠. 뭐 그런 것처럼 약간 이런 실제적인 사건들도 많이 엮여가면서 생각이 들었고, 아 이게 정말 실화라는 이제 확신이 스스로 좀 들었던 순간이 언제였냐면 트레이드 때였어요. 저는 사실 협상을 잘 못합니다. 성격이 좀 급하잖아요, 제가. 그렇죠. 이거 빨리 달라니까요? 라고 그래서 협상을 막 이렇게 숨기고 막 이렇게 하지를 잘 못하는데, 거기 보면 단장이 트레이드를 하러 갔을 때, 부자 구단에 트레이드를 하러 갔을 때 처음에는 너 그 선수랑 현금 20만 달러 얹어서 우리 선수 한 명이랑 바꾸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계속 이 사람이 처음에 솔깃해 하거든요. 근데 그 나중에 부단장으로 데리고 온 레리 버드가 계속 문 뒤에서 이렇게 아니라고 해요. 아니라고. 그 선수는 안 돼.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면서 결국 빠그러지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 빌리빈도 너 거절할 줄 알았어. 그럼 현금 20만 달러 빼자. 1대1로 트레이드 하자 하니까 이 상대 단장이 하려고 해요. 근데 그때도 이제 레리 버드가 이렇게 해서 결국 틀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얘랑 바꾸려고 하는 마지노선을 먼저 정해놓고 거기서 이제 계속 유리한 조건들을 맞춰 나가면서 협상을 하는 과정이, 아 실제로도 저렇게 협상을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얼마나 이 프로야구단 물밑에서 이런 두뇌 싸움이 있을까, 서로 이 계산하는 싸움이 있을까, 이런 건 되게 재밌게 봤어요. 그런 감정선 같은 걸 되게 잘 살린 것 같아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그냥 통계적으로 야구를 했더니 잘 됐어요 같은,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신바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예. 근데 내가 인상 깊었던 게 그런 거거든요. 방법을 우리가 믿어야지 남한테 계속 설득하려고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부단장이 그러죠. 그럼 너 해고야. 그래?
까짓 거 당하지. 근데 해보거나 당하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전화기를 들더니 페니아를 팔려고 하는데 완전 주전급 톱스타야. 그런데 이제 부단장이 올스타 그러니까 올스타급이야 막 이러면서 팔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치열한 가운데서도 자기 신념이 있는 사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희도 스타트업 현장에서 보잖아요. 그거를 신념이 있는 사람, 도전을 하는 사람. 그게 단순히 나만의 어떤 궤변을 늘어놓는 그런 궤변가가 아니라 진짜 도전하는 사람이 뭔가, 도전하는 사람이 얼마나 힘든 그 고초와 편견과 깨부숨을 행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같이 와닿는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되게 저는 그 빌리빈 단장 연기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쫄리면 돼지치던지 하는데 본인이 굉장히 쫄고 있는 그게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는 너무 영화가 좋은 영화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아마 JJ님은 아시겠지만 지금 현대야구에 있어서는 타자나 투수를 평가하는 지표가 굉장히 세이버 매트릭스라고 하죠. 그게 굉장히 만연화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면 타자는 옛날에는 단순하게 전통 스탯이 뭐 홈런 개수, 타율, 뭐 타점, 출루율도 없었어요. 그 정도만 봤다고 하면 요새는 출루율과 장타율이 합쳐진 OPS라는 수치를 보기도 하고, 우르크라고 하죠. WRC 플러스 100으로 놓고 기준을 100보다 넘는 타자냐 낮은 타자냐 라고 해서 평균보다 높은 타자인지 낮은 타자인지를 구분하는 성과 평균 지표를 만들기도 했고, 뭐 투수로 보면은 WHIP 이닝당 평균 출루는 허용률이거든요. 이게 1보다 낮은 투수들은 대단한 투수입니다. 왜냐하면 9이닝으로 환산했을 때거든요. 이거 자막 좀 좀 달아주십시오. 예. 어질어질하네요. 예, 아무튼 뭐 그런 스탯들이 여러 가지가 이제 평가가 되기 시작하면서 통계는 곧 야구다라는 게 되게 일반적이 돼버렸지만 이때만 하더라도 2002년이기 때문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빌리빈 단장이 결국 증명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현실적이었던 것. 우승을 못했죠. 네. 우승을 못했죠. 빅마켓한테 또 결국은 밀렸어요. 20연승이라는 기록만 세웠죠, 결국은. 그것마저도 너무 현실적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KBO로 치면 제일 그 예산 낮은 팀이 어디? 저는 잘 모릅니다. 키움 히어로즈. 아 그래요. 그 빌리 장석이라고 하죠. 이장석. 제가 한 5분 정도만 더 얘기해도 되겠습니다. 그럼요. 왜 빌리 장석이냐? 여기 빌리빈 단장처럼 했기 때문이거든요. 키움 히어로즈는 우리나라처럼 모기업이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지금 모기업이 돈을 주잖아요. 그 브랜드 스폰서십을 얘기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넥센 히어로즈 시절부터 네, 우리 히어로즈, 키움 히어로즈로 변했으니까. 서울 히어로즈라는 법인을 이장석 구단주가 가지고 있어서 새로운 이제 만들었거든요. 근데 돈이 없어요. 사실은 지금도 별로 없고. 근데 선수들은 잘 키워서 어쨌든 잘 팔죠. 하지만 우승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승을 하려면 전폭적인 지지와 돈은 또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입니다. 좀 창업계랑 계속 이제 맞닿아서 생각이 드는데, 우리 이제 스타트업들이 만약 이 머니볼이라는 영화를 봤을 때 좀 어떤 점을 좀 느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으셨는지. 저는 좀 이 영화를 처음 볼 때부터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반드시 좋은 플레이어였다 그래서 반드시 좋은 감독이 되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좋은 감독이었다 그래서 반드시 좋은 경영자가 되는 것도 아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스타트업 생태계에는 어떻게 보면 스타 플레이어들이 있죠. 스타트업을 하면서 뭐 투자도 잘 받고 뭐 유니콘이 되고. 그런데 이제 뭐 그런 사람들이라 그래가지고 반드시 저희 딴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멘토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러닝 멘토죠. 같이 뛰는 이제 그 야구단이나 이런 데 있는 이제 러닝 코치 같은 그런 역할인데, 좋은 선수였다 그래가지고 반드시 좋은 러닝 멘토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좋은 투자자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왜냐면 이제 뭐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현대 유니콘스가 처음에 이제 그 구단이 어려워지고 나서 이제 넥센 히어로즈로 넘어갈 때, 그때 이제 히어로즈 구단이었죠. 그냥 넥센은 없었고, 그때 이제 이장석이라는 어떤 뭐 투자 자문사의 대표가 사실 이제 염경엽이라는 감독을 발탁해서, 염경엽은 무명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저 사람이 감독이 될 수 있는 사람인가조차도 의심스러웠던 사람이었고, 염경엽조차도 좋은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선수 시절에 훌륭한 성적을 내지는 못했죠. 그 빌리빈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러니까 빌리빈도 뭐 프로에 그 메이저리그에 입단을 하기는 했지만 선수 생활이 그닥 녹록치 않았거든요. 2군을 넘나들면서.
그래서 저는 좀 스타트업 생태계에는 여러 플레이어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누구나 다 스타 플레이어가 되기를 좀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생태계가 돌아가려면 사실은 투자자도 있어야 되고 멘토도 있어야 되고 플레이어들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뭐 경영자 단장도 있어야 되고 창업 정책을 만드는 정책가도 있어야 되고 창업 연구를 하는 연구자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어떻게 보면 생태계를 이루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모든 스타트업 생태계 구성원들이 반드시 나는 좀 플레이어가 돼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생태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되게 많이 있는데 난 실패한 플레이어다라는 걸로 자신의 삶을 좀 규정짓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되게 많이 이 영화를 처음 봤을 때부터 좀 대입이 되면서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영경엽이라는 감독님은 정말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역 때는 네. 규정 타석, 그러니까 규정 타석을 넘은 타자들 기준으로 타율이 밑에서 두 번째였어요. 현대 그 유니콘즈 시절부터 정말 대주자 요원으로만 쓰였을 만큼 별로 그렇게 크게 현역 때 임팩트 있던 선수가 아니었고요. 우리나라 특성상 스타 플레이어가 아닌 사람이 감독이 되는 건 너무너무 어렵거든요. 사실 저희 생태계도 보면은 자기가 현역의 플레이어 시절에 창업을 해서 사업을 하는데 좀 성적이 부진할 수도 있고 사실 뭐 플레이어로서 두각이 좀 안 나타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일수록 좋은 런닝 멘토가 될 수 있는 확률도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좋은 투자자가 될 수 있는 확률도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하고 좋은 경영자가 전문 경영인이 될 수 있는 확률도 저는 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모두 다 4번 타자를 원하지만 4번 타자는 팀에 한 명이거든요. 그렇죠. 예. 본인이 쓴 옷이 사실은 좀 본인에게 맞지 않는 옷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대부분 뭐 등용문 자체가 창업자로 시작을 하니까. 그렇죠. 네. 어떻게 뭐 창업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데이터 얘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일단 1차적으로 많은 창업자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데이터를 가져오면은 그것 자체가 증명이 되는 줄 아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타율이 높으니까 이 선수를 써야겠다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이런 역할이 필요하고 이런 역할이 필요하고 뭐 예전에 있었던 선수가 이 정도의 타율을 했었는데 그러려면 이 친구가 모여서 이 정도의 타율이 완성이 되면 우리가 이 정도 성적을 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한다라고 말하고서 데려오잖아요. 스카우트들하고도 막 싸우고요. 해고하고 난리 나는데 그러고 나서 숫자가 다 증명해 주니까 될 것 같으니까 잘 굴러갈 거야 라고 얘기하면 만만의 콩떡이거든요. 밤까지 남아서 너는 이런 장점이 있는데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그럼 출루를 나는 높이는 역할이 돼야 되니까 내가 타격은 좀 안 돼도 볼넷은 걸러 나갈 수 있다. 뭐 이런 어떤 사실 실제 관능적인 거를 데이터와 정합하는 과정들이 있거든요. 즉 증명하기 위해선 데이터들을 효용성 있는 데다 데려다 놓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창업자들이 이런 과정을 참 잘 못합니다. 그래서 오해를 많이 하세요. 데이터 있으면 증명이 된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같은 야구 영화인데 제가 머니볼 말고 하나 더 추천드리고 싶은 건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내 인생의 마지막 변화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게 정반대의 영화예요. 인비저블 썸띵? 뭘로 하시냐면 이분이 늙은 스카우터인데 눈도 잘 안 보이고 이제 남자 스카우터예요.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주연이니까 막 소변도 잘 못 봐요. 전립선 막 장애가 있어서 막 그런데 가가지고 딸이 봐달라고요. 손녀딸이었나 딸이었나 하여튼 봐달라고 해요. 어떻게 치는지 그러면서 가만히 눈을 감고 쟤는 못 던져 그래요. 지금 쟤는 잘 던진다고 소문난 친구인데 못 던져. 왜요? 그랬더니 뭐 어떤 습관 때문에 뭐가 문제가 있어 이렇게 딱 얘기하거든요. 명장면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데이터 그런 건 모르고 심지어 컴퓨터 갖고 와서 데이터 세이버 매트릭스 같은 거 하자는 친구도 여기에 나오거든요. 그 친구를 이 사람이 극복해내요. 그러니까 정반대잖아요. 근데 이 두 개의 케이스 둘 다 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여기서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좋은 선수인데 기용 안 되고 있는 그 선수 있죠. 집에 찾아가가지고 그 선수가 왜 힘든지 그 선수의 힘든 거 하나하나 들어주고 케어해 주거든요. 이 과정이 머니볼에서 나온 그 서로 막 토론하고 강점, 데이터들이든 어떤 데이터든 관능 데이터든 실제 나온 정량 데이터든 그 유의미한 형태의 설득의 증거가 되는 그 과정으로 올리는
저희는 그 이제 경쟁 우위 라고 얘기하는데 거기까지 올리는 과정에 대해서 좀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스타트업 입장에서 굉장히 즐거운 영화 아닐까 좀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도 사실 되게 재밌는 게 야구가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아 쟤는 뭐 쿠세가 그러니까 습관이 어디가 있어가지고 뭐 안 돼. 뭐 볼이 뭐 안 넘어와 이렇게 보는 그런 전통적 나의 경험으로 인해서 판단하는 그런 직관들도 충분히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스타트업 씬에서도 본인이 경험해온 인생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에 빗대서 뭔가 가치 판단을 하는 거는 저는 너무 존중하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데이터라는 새로운 이제 지표가 나왔잖아요. 근데 그 지표를 너무나 맹신하는 것도 되게 위험하겠지만 그 두 가지가 적절히 저는 섞여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섞는 리더는 무조건 대표겠죠. 그 대표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적절히 배치하고 본인이 어떤 판단을 내리려고 하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야구 얘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대표적으로 세이버 매트릭스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구단은 NC 다이노스입니다. NC 다이노스가 인섬난 담장이 새로 이제 부임이 되면서 거기는 팀이 창단될 때부터 데이터 그 분석팀을 사상 최고로 꾸렸어요. NC 구단에 가보면 정말 데이터 분석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가장 많이 이 분석을 좀 믿는 팀이거든요. 근데 야구계 안에서도 이 세이버 매트릭스를 맹신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라는 논쟁은 항상 있어 왔어요. 그러니까 통계가 모든 걸 설명해주지 않잖아요. 뭐 베이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집안에 우환이 있을 수도 있고 어디가 아플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투구 폼 때문에 여기가 아플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구창모. 결혼할 때쯤 되면 갑자기 성적이 올라간다든지 뭐 분유버프라든지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안 보이는 무언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케어도 분명히 들어가줘야 된다는 거죠. 데이터만 맹신해서 사람을 모으면 뭐 그거에 대한 케어가 어려워서 변화에 좀 대응하기가 힘들 수도 있으니까. 반대로 이제 믿음의 야구를 하시는 분이 있죠. 바로 하나이글스의 김경문 감독님입니다. 물론 세이버 매트릭스를 안 보는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그 선수가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역량에 좀 집중하시는 편이에요. 이 선수는 결국엔 성장할 친구고 결국엔 잘 될 거고 고난과 역경을 이겨야 하나이글스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감독님이시기 때문에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야구에도 야구관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도 기업을 경영할 때 기업과 성과를 보는 대표만의 시각이 있는 것처럼 비슷한 것 같습니다. 머니볼에서도 그런 게 잘 나타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영화 보면서 좀 들었던 생각이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애슬레틱스가 이제 내년도 이제 선수들을 조금 이제 그 누구로 데리고 올 거냐 해가지고 쭉 칠판을 리스트를 이렇게 두고 얘 어떠냐 하면서 이제 그거를 할 때 그 장면에서 조금 이제 어떤 게 오버랩이 됐냐면은 투자사가 어떤 펀드를 만들고 나서 그 펀드 안에다가 어떤 기업을 담을 것인가. 왜냐하면 이제 수익률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니까 스카우터들이 앉아 있을 때면 저 이제 심사역들이 앉아 있죠. 그렇죠. 이제 심사역들이 이제 뭐 기업을 쭉 이렇게 리스트를 놓고 우리 펀드에 얘를 담자 하는데 그 담는 거에 대한 어떤 그 안에서도 어떻게 보면 디스커션이 있고 이제 왜냐하면 이제 출자자가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구단 주겠죠. 사실은 이제 그 출자자가 있으니까 그 사람을 만족을 시키려면은 우리가 이 정도의 수익성에 대한 목표는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논쟁이 오가는데 근데 사실 왜 오버랩이 됐냐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디스커션의 과정이 굉장히 조금 스카우터들하고 우리 하고 있었던 거하고 비슷하다는 생각이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아, 저 기업은 저래서 안 되고 이 기업은 이래서 안 되고 아무런 근거가 없이 사실 스카우터들이 직관적으로 얘기하는 거랑 그다음에 이제 뭐 투자 심사역들이 얘는 이래서 안 되고 알아봤더니 얘는 여자친구하고 요즘에 싸워서 회사에 잘 안 나온다는데 이런 데다가 우리가 투자를 해도 되겠냐 뭐 이제 그런 얘기들도 사실 진짜 오가거든요. 실제로 그렇죠. 오갑니다. 네. 실제로. 정말 오가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런 어떤 투자 시스템을 좀 바꾸려면 뭐 투자 현업에는 지금 이제 뭐 주식 투자 같은 경우는 퀀텀 투자라는 게 있습니다. 수학적 통계에 기반한 그런 투자가 있지만 뭐 지금 스타트업에는 그거를 통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적용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뭐 하우스마다 있다고는 해요. 그리고 이제 뭐 정량 지표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런데 그거에 대한 어떤 근거 이론이 굉장히 조금 공통화된 정룰이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보다 좀 더 체계적으로 어떤 검토를 해가지고 목표 수익률, 저희가 보통 이제 기대 수익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대 수익률이 있다면 그거에 맞춰가지고 펀드에 어떤 기업들을 담을 것인가를 보다 좀 정량화시켜서 좀 기업 선발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거를 좀 되게 생각해보게 하는 장면이었어요. 저도 좀 동감하는 포인트가 있는 게 스타트업에서 이제 투자 받으시는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뭐냐면 투자자는 뭘 좋아해요? 그러니까 제가 투자 받으려면 투자자가 뭐 어떤 걸 보고 저를 투자를 해요? 뭐 이런 걸 물어보거든요. 뭐 뻔하게 얘기할 수 있는 얘기는 많은데 너무 다르다. 이유가 뭐냐? 심사역이 사람을 보는 기준이 좀 달라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 라운드일수록 후기 라운드로 갈수록 이제 흔히 말해서 저희는 Financial Investment FI라고 하는데 그걸 하니까 재무제표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나온 어떤 데이터라든지 이런 걸 보고 할 수 있지만 초기 기업일수록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은 전 반대로 초기 기업이 그런 데이터 기본 구조라도 가져갈 수 있는 어떤 투자 업계든 창업 생태계에서 좀 기초적인 데이터들은 단순히 매출 뭐 이런 거 말고요. 어떤 핵심 지표가 뭔지에 대해서 좀 짚어주는 작업들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코스메틱이다 그러면은 뭐 언급량이라든지 예컨대 뭐 그러려면 이제 근거가 있어야겠죠. 언급량이 뭐 구매 전환으로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더라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 우리 내부에서도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연구 논문 같은 건 아니지만 그거에 가깝게 같이 연구하고 머리를 맞대는 합의체들을 좀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되게 재밌는 게 지금 저는 계속 야구랑 빗대서 생각이 되는데 이 방금 얘기하신 시드 투자 단계, 그러니까 완전 초기 기업일수록 스카우터들의 그러니까 심사역들의 주관적인 입장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 기업을 평가할 때 그게 야구에서는 어떤 거냐면 고등학교 스카우트입니다. 고등학생들 스카우트. 왜냐하면 이 선수가 어떻게 성장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드래프트 1차 1라운드 1번이 무조건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보통 실링이라고 하는데 실링픽이라고 합니다. 오늘 자막을 많이 달아주셔야 됩니다. 잘. 흔히 얘기하는 왜 체격이 좋은 선수들을 선호하느냐. 왜냐면 대표적으로 19살이 지나고 나서 근육이 붙어요. 근육이 보통 23살 정도에 완성이 되거든요. 그 이후부터 본인 구속이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당연히 체격이 큰 선수일수록 그 구속이 더 잘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얘가 근육이 붙었을 때를 가정하고 뽑는 거거든요. 비슷한 거예요. 스타트업 투자들도 봤을 때 매출은 안 나와. 이 기업의 매출은 안 나오는데 기술이 굉장히 좋다거나 아니면 대표가 영업을 굉장히 잘 따오는 능력이 있다거나 무언가 하나 특출난 능력이 있으면은 되게 매력이 가서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초기일수록. 야구도 똑같은 것 같아요. 재구가 너무 안 돼. 근데 구속이 160이 나오네. 야, 그럼 이거를 우리 구단으로 데리고 와서 한번 고쳐봐.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꾸 야구랑 이 경영과 이 투자 씬은 생각보다 맞닿아 있는 지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제 비슷한 부분이 좀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서 좀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러니까 이를테면 야구는 이게 있단 말이죠. 쟤는 제구가 안 되는데 구속은 돼. 그러면 쟤는 그러니까 체격이 되게 좋아. 그러니까 이제 뭐 피지컬이죠. 피지컬이 되게 좋아. 그럼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기준이. 그런데 초기 투자에서는 그 기준이라는 게 저는 이게 앞으로 투자사의 핵심 경쟁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머니볼 이론을 만들었던 사람은 처음부터 세이버 매트릭스 같은 거를 자기가 어떻게 떠올렸을까요? 그렇죠. 뭘로 그러면 선수를 평가할 거냐에 대한 평가의 기준인데,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할 때 투자사가 가지는 핵심 경쟁력, 특히나 초기 기업, 완전 극초얼리 스테이지의 팀도 아닌 창업자 단계에서 이 사람을 평가할 때 어떤 기준에 대한 우리만의 어떤 영업 비밀에 가까운 기준을 계산하는 공식과 산식과 기준이 있느냐. 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 투자사가 앞으로 살아남느냐 살아남지 못하느냐에 대한 어떤 굉장히 중요한 지점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안 되면 투자 심사역들끼리 얘기하고 그래 제로 하자 라고 해가지고 쟤를 뽑아서 투자를 하는 거에서 아마 벗어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지금 대부분의 투자사들이 회사 내에 기준이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 기준은 어느 회사나 가도 볼 수 있는 뻔한 기준인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회사마다 요구하는 IR의 장표의 내용도 기준에 맞춰서 바뀌어야 되는 거고, 우리 회사에서 IR을 하시려면 여기 있는 항목들을 발표를 해주세요. 저희는 이게 필요합니다. 이 지표가. 우리의 기준을 세우자. 1번에 해당하는 이 기준은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없으면 없다고 쓰세요. 그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일리 있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세이버매트릭스가 일반적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 당시는 야구를 어떻게 하면 잘하지? 어떻게 하면 점수가 나지? 홈런인가 안타인가? 그러면 베이스를 나가야 결국엔 점수가 되는구나. 그럼 출루를 해야겠네? 안타 하나나 볼넷 하나는 똑같네?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걸 계산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JJ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불확실하잖아요, 되게. 원래 불확실할수록 막 사주도 보고 이러더라고요. 진짜 그 기업이 이게 초기 기업일수록 돈이 없으니까 직원 하나하나가 얼마나 많은 코스트입니까? 맞아요. 그 직원들 뽑을 때도 관상을 본다든지 사주를 본다든지 막 이렇게 하는 되게 오히려 불확실할수록 되게 원시적인 방법에 치중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투자하우스도 결과가 잘 안 좋다고 해서 심사역만 바꿀 게 아니라 심사역이 회사를 평가하는 그 기준 자체를 세우는 게 중요하다. 네, 그 기준에 맞는 IR을 기업들한테 요구를 해서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안 되면 사실 그럼 너희는 도대체 어느 회사에 투자하는 회사야? 라고 물어보면 뭐 다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어느 투자사나 가도 뭐 저희는 뭐 팀 역량 보고요, 뭐 매출 보고요, 뭐 아이템 보고요, 시장 보고요. 네. 근데 그게 맞을까? 라는 생각을 저는 영화 보면서 계속 했거든요. 예.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제 막 시작하는 중소형 투자사들 같은 경우나 완전 소형 투자사들 같은 경우가 애슬레틱스가 했던 것 같은 어떤 선수를 선발하는 혁신적인 기준이 없다 그러면 안 그래도 머니게임에서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혁신적인 수익률을 낼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죠. 빌리빈이 그 얘기 하잖아요. 우린 지금 도박판에 앉아 있다고. 영화에서도 나오잖아요. 지금 뭐 이게 되네 이게 되지 않네 흥정을 할 게 아니고 이기는 게임이 뭐냐에 대한 거를 생각을 하는 거 외에는 다른 생각을 할 여지가 없다. 재밌었어요. 다시 영화 얘기로 좀 돌아오면 새로 애슬레틱스에 온 선수가 왜 여기는 소다가 없어. 에이 애슬레틱스는 돈 내고 뽑아 먹어야 돼. 웰컴 투 애슬레틱스 하거든요. 근데 키움이 그랬어요. 옛날에 선수들이 더그아웃에서 보통 이제 포카리 스웨트 같은 거 먹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상으로 다 주잖아요 원래. 근데 키움은 생수 그 옛날에 그 생수병 있죠 이거 그걸 가지고 온다던가 꽂으면 껄껄껄 소리 나는 그거죠. 다른 팀 선수들은 에너지바 같은 거를 먹을 때 바나나를 까먹는다든지 그런 되게 재밌는 장면이 많았거든요. 근데 머니게임에서 안 되니까 결국에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게 맞죠.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도 맞고.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강점이 상대방한테 어떻게 보여지는지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같이 동반해서 같이 발굴해 주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 저희는 마일스톤을 많이 보잖아요. 마일스톤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핵심 지표가 얼마만큼 오를 거고 무슨 활동을 했는가, 그걸 위해서 어느 정도 돈이 필요한가거든요. 물론 그게 언제 또 회수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지금 여기까지 말한 것만 해도 좀 어려우셨다면 좀 창업자도 학습을 할 때 어디에 포인트가 있는지 보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마일스톤에서 얘기한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핵심 지표가 어디 있냐. 그러면 적어도 핵심 지표 정도는 현재는 기업이 좀 발굴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야구 얘기가 계속 나와서 그런데 박찬호 선수가 LA 다저스 갈 때 가장 뭐 이게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하는 얘기가 뭐 퀄리티 스타트라는 거 가지고 흥정을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뭐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 이전에 그 사람의 강점이 구단에서 그 지표가 중요하게끔 만드는 게 맞냐는 거예요. 요즘은 사실 선수가 그냥 좋다 혹은 뭐 이름값 있다 혹은 잘한다 보다는 우리 구단에서 이런 포지션이 부족하거나 이런 포지션이 이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키플레이어들이 활동을 못한다. 이걸 연계해 줄 수 있는, 싸지만 연계해 줄 수 있는 어린 선수라도 키워서 쓸 수 있는, 혹은 좀 나이가 들었어도 즉시 전력감으로 쓸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잖아요. 스타트업도 마찬가지거든요. 자기는 키플레이어예요. 키플레이어에 맞춰줄 수 있는 자본 외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뭐 데이터로 검증을 하든 관능으로 검증을 하든 증명할 수 있고 설득이 가능한, 재현 가능한 형태로 제시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영화 좀 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좀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마지막 저희 항상 해야 되는 게 있죠. 평점 매기기. 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5점 만점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저는 이 영화는 사실 뭐 실화 기반 영화인데 저는 뭐 4.8점 4.8점.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저번에 그 어쩔 수가 없다 하실 때 몇 점 주셨죠? 4.5점이었어요. 4.5점. 그거보단 높은. 네, 왜냐하면 이 영화는 어쩔 수가 없다를 제가 한 5번 정도 본다면 그리고 나서도 머니볼하고도 똑같은 느낌이 든다면 그것도 4.8점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쩔 수가 없다는 지금 한 번밖에 안 봤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5번을 봤는데도 5번을 볼 때마다 저한테 조금 시사하는 바가 좀 되게 달랐던 영화였고 제가 그냥 한마디만 더 첨언을 하자면 확률 통계에 의한 분석과 전략은 명확한 한계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2등을 만들 수는 있어요. 확률 통계가 가지는 가장 큰 맹점은 뭐냐면 1등을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어떤 분석적 통계나 전략이 아니고 그걸 넘어서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넘어서는 게 뭘까? 그건 결국은 비전과 비전에 맞는 어떻게 보면은 그 행동에 대한 계획, 그러니까 실행 가능한 계획을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그 지속성입니다. 빌리빈도 2등을 하고 다른 스카우트 제의를 마지막에 받잖아요. 특정 감독님을 얘기해서 그렇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감독님들도 그렇게 뭐 2등 하고 나서 제의를 받으시는 분들도 많고 그 이후에 2등만 만년 2등을 하다가 1등을 하는 팀을 만들어냈을 때 하시는 이야기의 공통점을 들어보면 중요하죠. 아까 얘기했던 세이버 매트릭스도 중요하고 통계도 중요하고 확률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걸 넘어서는 목표의식과 지속 가능함이라는 거는 사실은 확률 통계에 있지 않았다라는 게 결론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면 2등이 될 수 있고 현실적으로 2등이 될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상황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1등으로 가야 되는 목표를 세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2등 플레이어가 어떻게 현실적으로 하는가를 조금 더 곰곰이 고민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영화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 김경문 감독님 얘기를 자꾸 해서 그런데 그 현역 최다승 감독 중에 탑 3 안에 드시는 감독이에요. 김성근 감독님, 김응용 감독님, 김경문 감독님. 요 세 분이 3김이라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 야구 역사에서 최다승을 가진 감독들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김경문 감독만 우승 경력이 없어요. 콩경문이라고 하죠. 맨날 2등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신 거랑 좀 비슷한 게 뭐냐면 2등까지는 진짜 통계로 가능하겠죠. 근데 그 이상을 뭔가 바라볼 때는 진행사 제천명인지 몰라도 하늘이 내려주는 건지 정말 그 본인만의 뭔가 뛰어넘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건지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여지가 충분히 있는 영화였다. 근데 저는 오히려 애슬레틱스가 1등을 안 해서 더 명작이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 기업에 대입을 한다면 꼭 한번 추천드리고 싶은 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굉장히 오래된 고전인데 그 짐 콜린스가 쓴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라는 책이 있어요. 그 좋은 기업과 하고 위대한 기업을 어떻게 됐는지를 데이터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책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기업이 절대 위대한 기업이 될 수 없는 이유에 대한 이유가 나와 있어요. 거기. 그래서 그 책을 꼭 한번 기업 하시는 분들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고전이지만 명작이기 때문에.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 PPL 아닙니다. 마지막 총평 한번 해주시죠. 저는 4점 드리고 싶습니다. 4.0. 자주 편하게 볼 수 있는 작품이면 4점 이상이거든요. 딱 그 정도 포지션이고 다만 인사이트에 부여하는 부분에서 아주 특별한 영화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 라인업에 있는 영화들이 너무 많아요. 굳이 이 영화가 아니더라도. 아까 그 얘기 하셨잖아요. 어떤 통계적 분석만이 전부가 아닌 거라고 얘기했는데 반대로 통계적 분석가 전부인 파트도 있고 그리고 그 이상을 넘어서는 1등은 뭔가라는 얘기가 좀 나왔는데 1등에 대한 거는 개인의 인사이트를 어떻게 개화시킬 거냐에 대한 자극 포인트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머니볼이라는 영화 같고 뭐 예를 들면 그런 리더십이 뭐 히딩크 감독도 그런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선수 시절엔 그냥 평범한 선수였다고 하더라고요. 막 무슨 국대를 나간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하는데 감독으로서는 굉장히 큰 명장이시죠. 그래서 그런 데서 외부에서 있는 인사이트를 가지고 내 인사이트를 어떻게 발전시킬 건가 좀 얘기한다고 봤을 때 언제 어떻게 봐도 좋은 틀어놓으면 이상하게 나도 모르게 계속 보고 있는 딱 4점 영화인 것 같습니다. 저는 4.1점 주겠습니다. 4.1점. 만약에 이 영화를 제가
그 나왔을 때 2012년에 나왔다고 했나요? 11년. 11년에 나왔다. 그때 봤으면 5점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왜냐면 근데 지금 거기 영화에 나왔던 여러 가지 개념들이 이미 너무 많이 상용화가 되고 그 이상을 넘어서는 개념도 많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점수가 떨어졌지만 역시 명작은 명작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오히려 요새는요 되게 웃기게도 세이버 매트릭스의 맹점도 많이 나왔어요. 얘가 설명을 다 하지 못한다. 그래서 오히려 약간 백투더 그 과거로 돌아간다는 것처럼 르네상스 시대가 왔다시피 경험에 좀 의존하는 경우도 꽤 많아요. 메이저리그에서도. 그래서 올해 지금 거기에선 되게 우스꽝스럽게 나오잖아요. 기존 스카우터들이 막 에이 무슨 여자친구가 이쁘고 못생긴 걸 따지고 막 스카우트를 해. 근데 오히려 지금은 기본적으로 세이버 매트릭스가 깔려있는 상황에서 특이점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특이점을 보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한 시대가 또 온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또 새로운 시점을 주는 영화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직 안 보셨다면 한 번쯤은 꼭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야구를 몰라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죠. 야구를 몰라도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고. 네. 그리고 야구를 모르시면 한 번쯤 알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오늘 머니볼 여기서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두 분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엔 더 재밌는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